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71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일단 공개된 시험 중에는 마지막 시험지가 되겠네요. 이번 시험지 풀고 나서는 이제 해마다 한 회씩 공개되는 시험지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보통 고혈압으로 시작하죠. 평소 복약 이행도가 낮은 약을 잘 안 드시는 54세 남자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왔대요. 응급실 왔는데 혈압이 엄청 높죠. 최소 하이퍼텐시브 이멀전시나 얼전시, 긴박 응급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겠죠. 응급과 긴박. 응급은 이제 이렇게 기준 이상 180에 120 이상의 고혈압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표적 기관이 손상되고 있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 특히 뭐 뇌졸중, 뇌출혈 등 뇌 증상, 콩팥의 어떤 기능 저하, 여기서 나온 것 같이 망막의 출혈이나 충혈 해서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표적 기관 손상이기 때문에 이런 응급한 기관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긴박 상태와 다르게 혈압약을 즉시 사용해서, 특히 이제 IV 혈압약을 많이 써서 혈압을 24시간 내에 목표치 이내로 낮추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긴박 상태는 이제 혈압은 180에 120 이상 높은 혈압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기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뭐 즉시 IV 항고혈압제로 혈압을 빠르게 낮추는 그런 스트레티지는 갖지 않고, 현재 먹고 있는 혈압약을 강화시킨다든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평소 복약 이행도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다시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혈압약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길게 보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응급 상황으로 IV 혈압약을 투여해야 된다고 했고, 그 중에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찾아보면 라베탈롤과 포시노프릴, 니모디핀 이제 항고혈압제죠. 도파민과 도부타민은 이제 혈압을 오히려 올리거나 하는 이제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이제 카테코라민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항고혈압제는 라베탈롤이 되겠습니다. 또 CCB 중에는 니모디핀이 아니고 이제 니카르디핀을 많이 쓰고요.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 뭐 응급 상황도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약물 치료학 시험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내진 않을 것 같아요. 2번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발목이 심하게 붓는다. 이걸 하지부종이라고 하는데, 하지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원인이 되는 약물은 무엇인가? 뭐 간단한 문제죠. 뭐 해설할 것도 없는데, 이제 CCB 중에 암로디핀 등등, 뭐 펠로디핀 등등 해서, CCB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혈관에서 삼출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말초, 다리 같은 데가 이게 띵띵 부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 발만 크게 부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발목이 안 보일 정도로 붓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뇨제를 써서 빠르게 이제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CCB 투여를 중단하거나 약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HP CCB의 주요 부작용인 하지부종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3번은 안정형 협심증으로,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아테놀과 같은 베타블로커를 투여하게 되는데, 투여 후 증상인 흉통이 조절되었지만, 이 베타블로커의 주요 부작용이 초기 이제 피로감이나 발기부전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이제 43세 남자면 섹슈얼리 액티브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성기능 장애가 약물 복용에 있어서 부각 이행도를 떨어뜨리고 약물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작용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흉통 조절, 증상 조절을 위해서 1차 치료제인 베타블로커보다는 넌 DHP CCB로 심박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뭐 나이트레이트로 혈관 확장을 도모해서 이제 흉통을 조절하거나 하는 이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 답에서는 이제 non DHP CCB인 딜티아젬이 유일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해당 안 되고 메토프롤롤은 같은 베타 블로커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부작용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답은 답이 될 수 없고 암로디핀 같은 경우에는 non DHP가 아니라 DHP죠. 다이하이드로피리딘. 4번은 CKD 환자인데 이제 투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대요. 투석을 하고 있던 환자에서 이제 스테미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재관류요법, PCI라든지 피브리놀라이시스, TPA를 투여해서 혈전을 이제 녹여내는 그런 응급한 재관류요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매해 나오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미든 논스테미든 이제 초기에 재관류요법과 함께 답트, 이중 혈소판 치료제 투여와 동시에 또 IV로 항응고제를 투여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재관류요법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할 건데 뭘로 할 거냐라는 문제였고 이런 경우에는 항응고제로 보통 IV 약을 쓰겠죠. 에독사망과 와파린과 같은 경구 항응고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폰다파리누스, 빌리루비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환자는 특징적으로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 말기 신부전이에요. 이 환자에서는 아마 이제 EGFR, SCR이 높고 EGFR이 굉장히 낮은 신기능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헤파린, UFH를 제외하고는 미분액 헤파린을 제거하고는 LMWH랄지 폰다파리누스, 비발리루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기능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심배설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석 환자에서는 헤파린만 사용 가능하도록 투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투석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항응고제로서 헤파린을 고를 수 있냐 하는 문제였고 폰다파리눅스를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신기능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1번에서 3번은 다 이제 경구약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고 5번은 뇌졸중 병력이 있는 79세 고령 환자가 넌스테미를 이제 진단받았고 PCI를 했대요. 초기 이제 인베이시브한 전략을 시행한 거죠. PCI를 했고 PCI 이후에 이제 아스피린과 함께 답트 이중항 혈소판 요법을 할 거래요. 전 문제에서 말씀드린 그것이죠. 그래서 항혈소판 요법으로 아스피린과 함께 투여하는 약은 P2Y12 이니비터 매해 여러 개 나오죠.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베이시브한 스트래터지에서는 PCI를 할 때 클로피도그렐, 티카가렐러, 프라스그렐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넌스테미, 스테미 어떤 환경에서 PCI를 하냐, 이스케미가 가이드라는 지켜보냐 아니면은 스테미니까 바로 이제 PCI나 피브리놀라이시스를 하는데 어떤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냐 그 경우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 세 가지 다 사용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답지를 보면은 티카그렐러랑 프라수그렐 두 가지만 있는데 클로피도그렐은 답지 없으니까 배제하고 이 프라수그렐이 문제에서 나온 뇌졸중 병력 때문에 금기가 되는 거예요. 프라수그렐은 클로피도그렐이나 티카그렐러에 비해서 이제 뇌내 출혈, 뇌출혈이나 다른 출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계, 특히 뇌졸중이나 두부 외상 등 여러 가지 뇌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은 특히 프라수그렐은 좀 주의해서 투여한다 하는 걸 좀 알아둬야 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라수그렐은 나머지 두 개보다는 좀 출혈 경향이 있구나. 이래서 뇌 문제가 있는 환자에선 투여하기 어렵구나 하는 그런 걸 좀 알아두면 좋겠고 이런 뇌졸중 병력으로 프라수그렐을 배제하는 문제가 다른 회차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6번 심방세동은 54세 남자 54세 남자가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데 이제 하트레이트를 조절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치료를 해봤는데 심박수는 조절이 되지만
이제 증상, 뭐 심박수가 낮아져도 두근거림 느낄 수 있겠고 불안하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이제 지속돼서 그런 증상이 팔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트레이트 조절의 어떤 전략으로서는 심방세동 증상을 제대로 이제 제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트레이트 조절보다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 동율동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리듬이 정확하게 잘 뛰도록 전환하는 이제 전략을 두 번째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카디오 버전을 했다고 하는 거고, 동율동 전환.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을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리듬을 전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해도 이런 AF 환자는 유지하는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동율동이 또 깨져서 다시 심방세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항 부정맥 약제를 투여를 해야겠는데 뭘 투여할 거냐 하는 문제였고요. 병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떠올려야 될 게 계속 나오는데, 심부전, 일반 환자와 어떤 심장의 구조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이 항부정맥제, 심방세동에 있어서 항부정맥 동율동 유지 약제를 서로 다르게 써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아미오다론과 도페틸라이드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정답에 보이는 항부정맥 약제 중 도페틸라이드는 없으니까 아미오다론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선 도페틸라이드를 쓰고 있지 않아서 아마 아미오다론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7번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 이 환자가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투여를 하겠죠. 이전 문제에서 본 것 같이 AF 치료는 1차적으로 이제 박동이나 리듬 조절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동시에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죠. 심박 내에서 혈액이 제대로 쥐어짜지지 않기 때문에 AF 때문에 심박 내 혈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혈전 억제를 위해서 경구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와파린이나 이제 도악 경구 항응고제죠. 비와파린 경구 항응고제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에독사반, 노악, 도악인, 에독사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AF에서 뇌졸중 예방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샤지 바스크 이제 점수에 따라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여자에서 이제 남자나 여자에서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환자는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당뇨도 있고 67세에다가 여성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샤즈 바스크 점수에 다 들어가 있죠. D나 뭐 에이지, 그다음에 성별, 섹슈얼 카테고리 해서 이런 세 개가 다 이제 점수를 높였기 때문에 2점 이상으로 이제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외워두셔야겠죠. 무조건 투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8번은 59세 여자가 의식소실이 되었고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다. 이게 서브 아라크노이덜 헤모리지라고 하는데,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고 지연성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손상 감소를 위해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투여하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책에 한 구석에 무조건 나와요. 뭐 아마 뇌졸중 단원의 마지막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니모디핀이에요. 암기해 두시고요. 그 임상에 나와도 이런 니모디핀이 뭐 경구제로 투여된다거나 주사제로 투여되는 경우는 이분이 뇌출혈을 앓고 있구나, 뇌출혈 이후에 어떤 신경손상 예방을 위해서 쓰는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약으로 니모디핀은 쓰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주막하 출혈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던 57세 남자가 말이 어눌해지면서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편측 마비나 이런 말이나 듣는 거 반응 등등 이상해지는 경우에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이스케믹 스트로크로 진단을 받았고, 어떤 약을 즉시 투여해야 되냐,
일단 뇌졸중, 화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투여될 거는 이제 TPA죠. 단 이제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거는 이제 TPA에 금기가 되는 사항을 알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TPA를 떠올릴 텐데 이제 TPA를 투여 금기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이기는 해요. 물론 점수에 미달하지만 혈압도 180에 105 이하로 185에 110 이하로 높지 않고 뇌출혈 없고 어떤 출혈이 없고 그리고 NIH-SS 점수가 25점 미만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 TPA 금기 사항이 없구나 해서 TPA를 투여한다 딱 이런 스토리를 원한 것 같고요. 근데 별로 재미없는 문제죠 사실. 이 중에 하나 걸려서 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TPA를 투여해야 되는 상황 방금과 같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고 TPA를 투여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그때 투여를 못하는 상황들을 암기해 놔야 돼요. 여러 가지 출혈, 뇌 문제, 아주 심한 고혈압 이런 경우 가장 문제화되기 좋은데 185에 110이 넘는 경우에는 TPA를 투여할 수 없고 다만 이제 TPA를 가능한 빨리 투여해서 뚫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혈압제를 써서 가능한 빨리 180에 105 이하로 낮춥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응급고혈압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혈압을 낮추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시간 내에 몇 퍼센트 감소시킨다.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몇 퍼센트 또 감소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TPA 투여를 위한 혈압 감소에서는 고혈압에서 빠르게 180에 105를 도달시키고 즉시 TPA를 투여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 외에 뭐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뇌나 뭐 척수 등등 신경계 수술을 한 경우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인 경우 아니면 INR이 높아서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 아까 말씀드린 NIH-SS 점수가 높은 환자 등등에서 TPA를 투여할 수 없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10번은 당뇨와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고 58세 뭐 기타 등 비약물요법을 잘 이행 중인데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약을 넣고 싶대요. 더 추가로 임상검사를 보면 딱 보면 이상해 보이는 게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죠.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진단될 수 있고 500이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이제 피브레이트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 피브레이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젠피브로질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과 상호작용으로 핵문근 융해증의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고 피브레이트 중에 이제 페노피브레이트가 상호작용이 덜 하고 물론 핵문근 융해증 가능성은 높이기는 하지만 젠피브로질만큼은 아니니까 이제 페노피브레이트를 병용해서 투여하곤 합니다. 11번은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고 이 환자가 메토프롤롤로 인해서 약물 이상 반응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아까 나온 문제랑 비슷한데 이제 박동수 조절을 위해서 넌 DHP CCB인 베라파밀로 변경하려고 한다. 근데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 중에 베라파밀과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이 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은 이렇게 베라파밀 하면 이제 딜타젠과 함께 넌 DHP CCB인데 대표적인 CYP3A4 이니비터죠. 그래서 CYP3A4로 대사되는 어떤 약물들에서 크게 용량을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틴 중에 심바스타틴이 3A4로 대사가 되죠. 뭐 로스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뭐 2D6로 대사가 되는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그래도 뭐 변경을 할 때 로스바스타틴으로 변경하는 답안이 이제 정답일 수가 있고 3A4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12번, 13번은 이제 골관절염 신부전 비염 있는 환자고 주인공은 신부전이겠죠. 신부전 환자인데 이제 저염식이 등등 하고 있다. 신부전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후에 비염과 관절염이 심해져서 세트리진, 지르텍이죠. 지르텍과 덱시부프로펜을 복용했다. 근데 3일 전부터 이제 갑작스런 체중 증가, 호흡곤란, 다리 부종.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부전하면 안 좋아진 경우 발생하는 부종, 몸이 막 붓고 이런 부기에 의해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특히 환자들이 즉시 느끼는 게 호흡곤란. 좀만 움직여도 숨이 헉헉 차고, 이 경우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어도 숨이 차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거죠.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아마 약국에서 사 먹은 저 약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증상 악화 원인이 되는 약물, 즉시 중단해야 되는 그 약물은 바로 엔세이드인 덱시부프로펜입니다. 일단 ASCVD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엔세이드는 가급적 투여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ASCVD가 악화돼서 사망할 확률을 높이고, 특히 이런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 엔세이드가 헤모다이나믹하게 신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액의 축적, 체액 저를 일으키고, 그리고 몸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런 신부전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도 중요하게 이 시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엔세이드가 나왔네요. 추가로 더 악화 요인이 되는 약물을 찾아보시려면 2021년도 72회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해 추가할 약물은 했고요. 신부전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몸이 붓는 경우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이뇨제 중에 가장 강력한 루프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1차 치료제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신부전 문제인데 몸이 붓는다, 아니면 환자가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숨을 헐떡거리고 숨이 찬다, 이런 클로가 나오면 프로세마이드를 떠올리시면 돼요. 14번은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대퇴부가 골절되어서 이런 큰 골절이나 큰 이제 정형외과 수술 중에 장기간 이제 누워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DVT 같은 VT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외과 수술, 고관절 수술 같은 수술을 크게 하거나 골절로 인해서 계속 누워있는 상황인 경우에 예방적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한쪽 종아리가 붓고 아프고 아마 띵띵 부었겠죠. 분홍색으로. 이런 걸 이제 DVT라고 하는 거고, 신부정맥 혈전증이죠. 진단이 되었고, 이 환자는 이제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환자인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 병원에 안 오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아야 되니까 배제해야겠고, 경구제도 우리가 생각한 와파린 아니고, 와파린이 아닌 도학이나 노학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런 DVT 치료에서 도학이나 노학 중에서도 이제 브리징이나 스위칭이 필요 없는 약이어야 해요. 브리징은 뭐냐면 IV 항응고제와 경구 항응고제를 이제 IV를 쓰다가 피어로 넘어가는데 이제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브리징이라고 하는 거고, 스위칭은 IV 항응고제를 쓰다가 이제 경구 항응고제로 바로 바꿔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모노테라피인데, 이제 DVT 치료를 위해서 경구제 하나로 그냥 IV 투여를 전에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경구제 투여를 하는 경우, 모노테라피 전략으로 하는데, 그렇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은 이제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리바록사반인 겁니다. 나머지는 도학도 아닐 뿐더러 주사제도 있고 헤파린, 그리고 항응고제가 아닌 항혈소판제들이고, 와파린은 이런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고요. DVT 치료로. 그래서 이런 브리징, 스위칭, 모노테라피 전략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모노테라피에 이제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노테라피라는 건 결국 주사를 안 놓고 그냥 경구제로 바로 투여를 시작해서 완치까지 할 수 있는 약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제 2년 뒤 임신 31주차였대요. 그래서 현재 DVT가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 이제 치료를 위해서 투여할 약물은 물어봤고요. 이 임산부라는 근거가 중요한데 임산부에서는 이제 VT 정맥 혈전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저분자량 헤파린을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와파린이나 도악 같은 경우에는 최기형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투여할 수 없고 아스피린, 클로프리도그레 이런 걸로는 치료가 안 되죠. 항염석 환자로는. 1년 전 천식 진단을 받은 21세 여자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살부타물 흡입제 벤토린으로 조절을 해왔고 아마 좀 낮은 단계 천식인가 봐요. 그래서 평소 주일에 흡입제를 사용했다. 실제로 인터미터트 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이고 최근 2달 동안에 좀 악화가 되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용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2번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마일드 퍼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미턴트에서 마일드 퍼시스턴트로 단계가 이제 높아졌을 경우에 치료제 단계도 역시 스텝 1에서 스텝 2로 옮겨가야 되고 스텝 1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벤토린으로 PRN, 필요할 때만 흡입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한 단계 높아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천식 주치료제인 흡입성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ICS를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식의 메인 치료제인 ICS, 부데소나이드를 이제 흡입하는 ICS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토린, 살부타몰은 필요한 경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방해 줘야겠죠. 17번은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에 천식이 악화된 경우, 아스피린에 알러지가 있거나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환자고 이런 환자는 아스피린이 아닌 엔세이드에도 이제 약물 유방성 천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엔세이드를 먹다 발생한 어떤 천식도 마찬가지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엔세이드도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엔세이드인 이부프로펜을 복용 금기시하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이제 비염 환자겠는데 비염 환자에서 어떤 약을 자주 쓰면 이런 반동성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약물 유발성 비염, 라이나이티스 메디카멘토사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약국에 진출하면 아주 흔하게 보는 상황이고 이제 자일로베타졸린 같은 비강 분무제를 사실 뭐 효과가 10시간, 12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하루 한 1, 2회 정도 투여하는데 이걸 일주일 정도 아니면 길면 2주 다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성분이 알파블로커이기 때문에 비충혈 완화제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삼출물이 더 심해지고 비염이 더 심해지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약물 유발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블로커 비강 분무제를 판매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경우 사용 횟수나 최대 사용 기간 등을 이제 환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일반의약품 복약 지도로 출제가 되었네요. 19번, 20번은 COPD 환자인 것 같고요. 20년 동안 담배를 한 갑씩 피웠다. COPD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겠죠. 56세 남자고 최근에 기침가래 증상, 전형적인 COPD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제 기관지 확장의 흡입 후에 폐기능 검사를 한 경우에 FEV1이 72%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성 폐활량 B가 68%, COPD가 진단될 수 있는 70 미만의 점수였고, 이 경우 이제 점수를 평가해보면 COPD 골드 2 단계로 볼 수 있고, 캣 점수가 8점, 뭐 물론 10점이 넘어야 안 좋은 걸로 보니까 10점 미만인 8점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 경우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약물요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점수를 보고 COPD의 이제 단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골드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어떤 COPD 치료제를 고를 수 있냐 하는 문제고요. 이 경우 보통 약물 투여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급성 악화 횟수 0에서 1회 아니면 2회 이상, 또 MMRC나 캐트 점수,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점수, 캐트 점수 같은 게 MMRC나. 그러니까 10점 미만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골드 단계로 골드 크라이테리아에서 A 단계입니다. A 단계는 이제 PRN으로 벤토린만 흡입하면 돼요. 아직 뭐 꾸준히 라마나 라바를 투여할 필요는 없고, 이 환자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이해해 두시고, 우리 건강한 성인들도 거의 매년 맞는데 이런 호흡기 질환자들은 더더욱이 더 맞게 되는 거죠.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AAP를 투여해도 효과가 완화되지 않아서 나프록센을 투여할 거래요.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AAP가 다르게 엔세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PUD, 소화성 궤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죠. 이 경우에 예방약물로 이제 투여할 약물은 했고요. 엔세이드 유발 PU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PI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니까 에소메프라졸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거드 병력이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과 골감소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다. 하부 식도 괄약근 압을 저하시켜서 거드를 재발시킬 수 있는 약물은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하부 식도 괄약근, LES의 이제 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도가 있고 여기 위가 있으면 이쯤에 이제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고, 얘가 이제 꽉꽉 잘 조여주면 이제 식도 역류로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약물 복용이 없어도 이런 식도 괄약근이 풀려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LES 톤을 낮추는 뭐 알파 블로커, CCB, 항콜린제, 테오필린과 같은 뭐 잔틴계, 카페인도 여기 속하는 거죠. 커피도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이제 오피오이드 마약도 역시 이런 톤을 낮춰서 식도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드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약들을 피하는 게 좋다.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은 CCB인 암로디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로디핀의 부작용만 이번 회차에 2개가 나왔네요. 하지부종과 이제 식도괄약근 악화. 남자가 묽은변을 하루 3번 이상 변실금을 보여서 검사한 결과 이제 IBS로 진단이 되었고, 증상이 지금 설사와 관련된 증상밖에 없는 경우를 봐서는 이제 IBS-D 다이어리아로 진단됐겠고요. IBS-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사제로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로페라마이드와 같은 장운동 저하제, 지사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또는 뭐 복통이나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 트리메부틴 같은 약을 같이 투여하기도 하고요. 도큐세이트, 락톨로스, 루비프로스톤, 프로클로프라이드는 다 이제 변비약이죠. 위에 1, 2번은 잘 알 것이고, 루비프로스톤이라는 약은 아미티자라는 약인데, 루비프로스톤은 사실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유도체예요. 그래서 여성에서 18세 이상 여성에서 만성 변비나 뭐 마약을 자주 투여해 생기는 변비나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변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취하돼서 이제 볼 수 없고요. 프로칼로프라이드는 매해 나오죠. 레졸로라는 약인데, 다른 뭐 완화성 하제, 자극성 하제 등등 여러 가지 써봤는데 변비가 개선이 안 돼. 그런 경우에 투여할 수 있는 2차 이제 변비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38세 남자가 만성 C형 간염, 유전자형은 1의 B형이고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으로 옛날 약들로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이라는 거는 C형 간염 치료제를 투여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억눌러지겠죠. 타이터가 낮아지고 증상도 개선이 되는데, 이 약을 중단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강경변의 징후는 없다고 할 때 약을 변경시킨대요. 이제 SVR을 도달시킬 수 있는 약들로 최근 신약들은 거의 다 가능한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볼 게 우리가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이 이제 여기 레디파스비어랑 소퍼스부비어, 하본이라는 비싼 약인데, 이 약도 지금 2020년도 당시에는 뭐 1차 치료제로 많이 썼지만 요즘엔 하버니도 별로 안 쓰고요. 그냥 하버니는 이제 유전자형이 1456, 여기 1B형이었는데 1456에만 해당되는 이제 약이고 2번, 3번 제노타입에는 듣질 않습니다. 반면 최근에 많이 쓰는 뭐 마비렛 찾아보세요. 마비렛이나 앱클루사, 보세비 뭐 이런 약들은 1, 2, 3, 4, 5, 6 모든 제노타입을 다 커버할 수도 있고 하버니보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치료율도 높고, 그리고 앱클루사 같은 경우에는 하버니는 12주나 투여해야 되는 반면에 앱클루사는 8주만 투여하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마비렛이나 앱클루사 같은 제품명의 상품을 많이 쓰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1차로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하버니밖에 없기 때문에 하버니 골라주시면 되고, 저번 이제 회차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C형 간염 문제 나오면 대부분 마비렛 아니면 에클루사가 답일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여러분 학생분들은 C형 간염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마비렛과 에클루사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시면 웬만하면 맞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리바비린, 인터페론 등등의 부작용은 꼭 암기해두세요. 이건 나올 수 있거든요. 리바비린은 이제 리바레이지라고 해서, 레이지가 분노죠. 리바비린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막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되고 막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인터페론은 장기 투여하는 경우에 심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이 정신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아마 C형 간염과 연관해서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여제를 내는 건 복잡하고 문제거리가 별로 없어서요. 25번은 B형 간염 보균자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제 B형 간염 보균을 한 환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즉시 이제 수동면역, 헤파빅이라고 불리는 약인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HBIg를 뜻하는 거고요. 이제 신생아는 백신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능동 면역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 2주 이상 항체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항체가 제대로 된 면역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항체가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확률적인 도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예방을 위해서 수동 면역으로 일단 항체를 같이 넣어주고요. 능동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항원도 백신도 같이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과 백신을 동시에 투여해야 된다.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꼭 알아두시고요. 꼭 인부에서 태어난 이제 신생아 아니더라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을 제대로 안 한 사람, 아니면 B형 간염의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보균자에서 어떤 혈액이나 이런 게 노출됐다 하는 경우에도 능동 면역에만 기대면 안 되고,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만성 B형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수동 면역이랑 같이 이제 조합해서 투여함으로써 확실한 억제를 도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기저질환이 없고 좌측에 대장염을 진단받았다. UC겠죠. 궤양성 대장염이고 메살라진을 복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변,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활동기의 어큐트 플레어로 진단을 받은 거고, 이런 경우 매해 나오는데요. 이런 심한 어떤 면역 상황, 뭐 천식, COPD,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뭐 RA 등등 이제 일반 모듈레이터로 드마드나 이런 모듈레이터로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뭐 아달리모맙 이런 약으로 조절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은 고용량의 주사나 정제의 이제 스테로이드로서 이런 플레어를 급히 불을 끄는 거예요. 증상을 크게 완화시키고 그때 이제 충분히 완화가 돼서 이제 관해가 됐다 생각하면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서서히 테이퍼링해서 줄이고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효과를 다른 약, 뭐 예를 들면 퓨린 에놀로그, 아자치오프린과 같은 약으로 스테로이드의 이제 면역 조절 효과를 대체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응급시에 스테로이드 써서 가라앉히고 아자치오프린 써서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 뭐 한 3번 이상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레드니솔론 정제 추가하시면 되고 37세 남자가 이번엔 크론병이고 유씨랑 비슷해요. 물론 세세한 건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중등도 이상의 크론병 플레어를 나타내서 고용량의 PD를 복용하고 크론병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킨 다음에 서서히 프레드니솔론을 테이퍼링, 용량 감소하고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퓨린 에놀로그 아자치오퓨린을 투여한다 하는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아주 임상 상황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크론병 환자들은 질병 유지, 조절을 위해서 아자치오프린을 많이 투여합니다. 28번은 57세 남자가 토혈, 어지럼증, 흑색변의 증상을 나타냈고 B형 관염과 알코올 남용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아마 간 경화가 일어난 환자겠죠. 간 경화로 인해서 위식도의 정맥류가 파열돼서 이제 출혈이 일어난 환자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돼서 이 식도 정맥류 출혈 치료를 위해서 내시경 치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교과서에 EVAL이라고 해서 지지거나 출혈 부위를 이제 정기적으로 저작하거나 지지거나 아니면 특수한 링 같은 걸로 이제 묶어줘서 출혈을 막는,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도 쓰고 치료 목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혈액학적 안정을 위해서 수액 공급을 시작했고요. 출혈 치료를 위해서 추가할 약물은 출혈 치료제로서 이제 바소프레신이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유도체, 에놀로그를 사용하게 되고 이 답지에서는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는 보이지 않고 테릴리프레신, 바소프레신 유도체가 있으니까 골라주시면 됩니다.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는 옥트레오타이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지난 회차에서는 이제 항생제 투여에 관해서도 나왔었는데요. 식도 정맥류 출혈 치료제와 함께 반드시 셉트리악손과 같은 광범위 항생제를 같이 투여해줘야 정맥류 출혈 부위에 의한 감염이 억제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망률 감소를 큰 사망률 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뿐만 아니고 셉트리악손 같이 투여한다는 걸 꼭 암기해 두시고, 이 환자 이제 간경화 환자이기 때문에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SBP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건데 어떤 항생제를 투여할래? 했고 SBP의 예방에서는 이제 보통 플로로퀴놀론을 거의 제일 많이 쓰고요.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노르플록사신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르플록사신이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이제 근거가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임상에서 보기 어렵고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박트림, 셉트린, TMP, SMX, 솔파백독사졸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이 경우에는 노르플록사신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로 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했을 때는 복수 천자를 통해서 이제 PMN이 얼마나 떠다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확진을 하는 거고요. 발생했을 때 완치를 위해 치료를 위해서 투여하는 항생제는 이제 세포탁심이나 셉트리악손이다. 5일 정도 투여한다. 알아두시고 이런 복수 천자를 하는 경우 복막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알부민도 경우에 따라 같이 투여하는 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혈액학적 안정을 위해서 알부민 투여하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 오해가 있는 환자인데 다음과 같은 약물 복용이 어떤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으켰대요. 원인 약물을 찾아라. 바로 랩 데이터를 보면 되겠고, 나트륨은 뭐 135에서 뭐 괜찮고, 포타슘이 좀 낮네요. 3.5 미만으로 저 포타슘 혈증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실 여기서 이뇨제인 HCTG 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사이아자이드계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나트륨, 포타슘 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칼슘은 오히려 상승시킵니다. 그 밖에 랩데이터로는 뭐 통풍, 요산이 높아지는 효과, 이것도 문제화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리튬, 뭐 조증 환자에서 리튬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런 리튬 투여 환자에서 리튬은 사실 TDM 대상 약물이에요. 독성이 크고 치료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환자에서 HCTG 같은 다이제를 복용시키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리튬이 이제 일가양이온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서 리튬 수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증의 치료제인 리튬의 독성이 크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리튬 독성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조증 환자의 리튬 혈중 농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출제되기 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조현병이든 고혈압이든 어떤 단원에서 알아두시고, 31번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세 가지 다 앓고 있고, 최근에 복통과 함께 호흡이 가쁘고 정신이 혼미하다. 평소 약을 잘 투약하였으나 최근 여행으로 3일이나 약을 아예 못 먹었대요. 투약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산염기 불균형이 발생했다는데 한번 봅시다. 뭐 생활 패턴 굉장히 안 좋은 환자고, 복용 약물은 위에 진단된 질병들과 같이 뭐 고혈압약, 당뇨약 중에서는 인슐린 사용할 정도로 당뇨가 안 좋은 환자고, 이상 지질 혈증 스타틴 투여 중입니다. 그래서 전에 산염기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제 아부가 분석이라고 하죠.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를 보시면 여러 번 시험에서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딱 pH, 이산화탄소 분압, 그다음에 중탄산염의 농도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이 중에 일단 제일 먼저 pH를 보시고, pH가 지금 산성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산증으로 진단을 하시고 1차적으로요. 일단 산증은 맞아요. 산증은 맞는데 어떤 산증이냐? 호흡성 산증이냐 아니면 대사성 산증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산증의 증거가 되는 중탄산염이 창고치보다 훨씬 낮은 걸 봐서 염기가 빠져나갔으니까 산이 되는 거죠. 대사성 산증으로 1차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 이제 1차적으로 발생한 어떤 이런 산염기 불균형이 몸에서 호흡이랄지 아니면 대사를 통해서 그 산증이나 알칼리증을 보상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병행돼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 호흡을 통해서 CO2를 계속 배출해냄으로써 보상을 하게 되고, 이런 호흡을 통해서 CO2를 배출하면 CO2 분압이 창고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호흡 알칼리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pH는 산증이지만 CO2 분압이 낮은 것 자체를 그냥 호흡 알칼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그냥 알칼리증이니까 뭐야 산증인데 알칼리증이라고 해, 이게 아니라 대사성 산증의 보상 반응으로서 일어난 CO2 감소를 이제 호흡 알칼리증이라고 여기서 말한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뭐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흡이 느려지면서 CO2가 덜 배출되게 되고 보상적으로 CO2가 몸에 쌓이겠죠. 그래서 CO2 분압이 높아지고, 그것은 호흡 산증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알칼리증이지만 보상 반응의 일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이해되셨겠죠? 소변 검사했더니 케톤체가 나왔대요. 케톤체는 이제
장기간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케톤산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진단 시 이제 발생하는 경우, 환자 같은 경우에 공복 혈당이 350이 될 정도로 고혈당이 발생했고, 이 고혈당이 이제 케톤 생성을 유발해서 혈중에 산성 물질인 케톤이 늘어나고 대사성 산증, 어떤 산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산증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로 인한 보상으로 호흡 알칼리증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체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을 크게 상승시킨 원인은 당뇨약인 인슐린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한 게 원인이 되겠죠. 정답은 인슐린 미투여 골라주시면 됩니다. 32번은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기 시작한 3일째에 소변량 감소와 전신에 부종이 일어났대요. 이제 AKI 급성 신손상으로 진단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약물 유발이고 최근 면역 억제 요법을 받았다 명확한 어떤 노골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중에 투여 약물 중에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도 사실 최근 시작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프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배웠듯이 사이클로스프린과 타클로리무스는 혈역학적으로 신혈을 감소시키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체액이 저류되고 몸이 붓는 이런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스프린, 타클로리무스는 이런 AKI 유발한다 알고 계시고, 33번은 고혈압이 동반된 CKD 환자고요. 만성 신장병으로 인해서 어떤 이상한 검사 결과가 나왔겠죠. 복용 약물 HCTG 하나만 복용하고 있고, 임상 검사를 보니 다 괜찮고 EGFR은 당연히 신장병이 낮으니까, 소변을 보니까 이제 ACR 알부민 크레아틴인 레이쇼가 240이 넘어요. 지난 시간에도 출제된 똑같은 문제인데, ACR 알부민 크레아틴인 B가 30이 넘으면 초과하면 알부민뇨, 단백뇨로 진단이 되고,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백뇨의 감소를 위해서 ACE 이니비터나 또는 ARB를 반드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미프릴 ACE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게 정답이고요. 34, 35번도 역시 CKD 문제인데요. 고혈압 이상지질증을 동반하고 있고, 최근에 오신구토 가려움증과 같은 요독증 증상을 나타냈대요. 요독증이라는 거는 신장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암모니아 같은 질소 노폐물을 제대로 신장에서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이제 질소 노폐물이 쌓이는 거죠. 암모니아를 비롯한 그런 게 쌓이면 비유엔 수치로 나타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구역질이 난다거나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특히 신장병 환자들은 몸이 가렵다고 많이 합니다. 그게 요독증 증상이라 가려움증 약을 많이 먹곤 하거든요.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임상 검사는 신장병 환자물은 세럼 크레아틴이나 EGFR 안 좋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 수치에 비해서는 많이 낮고요. 빈혈이 이제 전형적인 신장병의 합병증이죠. T셋이나 아니면 페리틴 수치도 목표치에 비해서 낮은 걸 보면 철분 수치도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환자에게 요독증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로 적절한 것은 했고요. 이 요독증 치료를 위해서는 거의 다 이제 탄을 써요. 까만 이제 흡착탄을 쓰는데 상품명까지 써주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크레메진 세립이라고 이제 까만 가루가 들어있는 세립제가 있습니다. 이런 흡착탄이 장내에 있는 어떤 암모니아 유발 세균이랄지 아니면 암모니아 그 자체 질소 노폐물 같은 거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킴으로써 장내에 있는 어떤 질소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켜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35번은 1개월 전부터 이 환자가 이제 EPO 계열의 약 ESA 조혈 자극제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아까 수치 보면 1개월 전에 헤모글로빈이 9.4, 10도 안 됐는데 한 달간
간격으로 이제 쟀는데 0.7이 상승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공부를 해두세요. 이제 CKD 빈혈에서 ESA를 투여할 때 증량 기준, 감량 기준, 아니면 현재 약물 유지, 그리고 또 헤모글로빈을 어느 수치까지 상승시킬지 목표, 골 헤모글로빈 같은 거 다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일 정도를 목표로 해요. 근데 감량, 증량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고, 헤모글로빈이 한 달 내로 0.7 상승한 경우에는 0에서 1 정도 상승한 걸로 봐서 증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5% 정도 증량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고, 용량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아까 랩 데이터에서 나온 것 같이 철분이 체내 부족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구철을 같이 투여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환자가 만성 신장병 때문에 많이 안 좋은 환자라 이제 투석까지 병행하고 있다 하면은 경구철이 아닌 일반적으로는 주사제인 철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수사나 제일철착염 등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기능이 감소한 환자에게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와 동일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는 혈당 강화제는 했고요. 레날 도징이 필요 없는 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불필요한 혈당약을 골라라. 이것도 저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저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번 시험 72회에 또 나왔어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알로글립틴, 리나글립틴, 시타글립틴, 뭐 삭사글립틴, 뭐 글립틴, 뭐 제미글립틴들 막 개별적인 차이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글립틴 중에서도 특징적인 거를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리나글립틴 같은 경우에는 DPP4 이니비터 중에서도 이런 레날 도징이 필요 없는 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문제에서 나온 신장병,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아주 흔히 투여되는 DPP4 이니비터예요. 그래서 리나글립틴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약은 글립틴 중에서도 이제 CRCL이 30R이기 때문에 투여할 수 없겠고, 메트폴민은 CRCL 30 미만에서 금기고, 글리플로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냐 묻고 있고요. 이 약물치료학 실험에서 출제자들이 당뇨약의 레날 도징을 거의 해마다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고 잘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7번은 이형당뇨병으로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말초 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고혈당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말초에 있는 신경이 당화해서 손상받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경 관련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SNRI는 신발타, 둘록세틴을 1차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암기해 두시고, 38번은 당뇨, 고혈압, 신부전, 이상지질, 혈증 종합 선물 세트로 다 가지고 있네요. 그 중에서 중요한 신부전이겠고, 신부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에서 추가할 약물을 골라라 했고요. 랩 데이터를 보죠. 뭐 혈압은 괜찮고 심박수 괜찮고 다 괜찮은데 임상검사, 피검사에서 혈당, 공복혈당이 굉장히 높네요. 식후 2시간 혈당, 당부화 검사는 200 미만으로 괜찮고요. 다른 수치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추가할 약물은 했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 이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모두 앓고 있고요. 신부전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혈당이 안 좋기 때문에 정답은 혈당약 중 하나라는 걸 반드시 캐치해내야 되고, 이 중에 혈당약으로서는 피오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밖에 없죠. 좀 쉬웠긴 했는데 이제 신부전에서는 글리타존, 사이아졸리딘 다이온계는 금기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글리타존계는 투여할 수 없다. 남은 당뇨약이 엠파글리플로진밖에 없기 때문에 배제에서도 풀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글로플로진,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전 가이드라인에도 등재됐을 경우
될 정도로 신부전의 개선, 그리고 심장질환자들, 심혈관계 질환자들에 있어서 뭐 사망률이나 이런 베네핏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 투여는 굉장히 타당하다. 거기다 당뇨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금상첨화인 약인 거죠. 그래서 금기 약물 대 최고의 약물을 이렇게 내놨으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1, 2, 3번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 알아야죠, 아닌 거는. 39번은 갑상선 항진증이고, 이 사람 임부예요, 임산부. 여러분, 임산부에서 항진증 치료 중요하다고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임신 1분기에는 PTU를 100ml씩 하루 3번 복용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제 PTU가 메티마졸에 비해서 체기형성이 좀 덜 합니다. 둘 다 있기는 한데 메티마졸은 상대적으로 체기형성이 좀 크고요. 해서 이제 가장 이제 체기형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1분기에는 체기형성이 적은 PTU로 일단 치료를 하고, 이제 체기형성 위험이 낮아지는 2분기부터는 메티마졸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체경성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PTU는 장기 복용했을 때 간에 괴사나 간에 큰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부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모체에 더 중점을 둬서 메티마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정답이에요. 건강하던 47세 여자가 저하증, 갑상선 저하증 진단 받았고 1차 치료제인 레보티록신 신지로이드를 이제 매일 한번 아침에 식전에 투여했겠죠. 약물 치료 시작하려고 한다. 보통 이제 이런 레보티록신을 투여하면 한 달 내지는 한 2주 후에 이런 약물 농도나 랩 데이터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측정하는 랩 데이터는 TSH예요. 저하증이 발생하면 이제 갑상선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TSH를 엄청 분비해서 높아져 있죠. 반면에 레보티록신이라는 외부에서 티록신을 투여해서 제공을 해주면 뇌하수체가 이제 반면에 음성 피드백으로 이제 TSH가 낮아지는 거죠. 알고 있죠?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41, 42번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인데 자가 측정한 혈당이 154, 공복 혈당이 154면 높죠. 100보다도 높고 125보다도 훨씬 높은 전형적인 이제 안 좋은 당뇨고, 이 환자는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주사제 못 쓴다, 아니면 살찌기를 두려워한다. 두 가지 팩터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뭐가 주사제인지, 어떤 약이 살이 빠지는지, 체중 증가에 중립적인지, 아니면 먹었거나 투여하는 경우 체중이 늘어나는지. 이거 되게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약을 추가할 건데, 혈당약을 추가할 건데, 아까 말씀 주사제 아니어야 되고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 잘 들어맞는 당뇨약이어야겠죠. 1번 리라글루타이드는 주사제죠. GLP-1 애고니스트는 일부를 제외하면 다 주사제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피오약이 하나 개발되긴 했는데 아직 교과서에 등재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일단 배제하고요. 주사제로 일단 알고 계시고, 글리메피리드는 설포닐루레아로 살이 찌죠. 살이 찌니까 안 되고, 피오글리타존도 몸이 붓죠. 몸이 붓고 글리타존계 나왔으면 꼭 신부전 환자인지 확인하고, 아니지만 이제 살찌니까 부으니까 이제 배제하고, 다파글리플로즈는 SGLT2 이니비터로 당뇨도 조절되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의 베네핏이 있고, 거기다가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됨으로써 당을 낭비시키죠. 그 당이 낭비된다는 곧 칼로리를 소모시킨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살이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 일정량 계속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SGLT2 이니비터 굉장히 적절한 답일 것 같고,
디저인슐린의 인슐린 글라진은 살도찌인과 동시에 어떤 다른 당뇨약과 병행했을 경우에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파글리플로진 SGLT2 이니비터의 장점을 알고 있냐. 42번은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게 제가 얘기한 이제 심혈관계에 이제 베네핏이 있는 약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당뇨약을 고르는 건 아니었네요.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킬 추가할 약물은 했고, 혈압약 추가할 필요 없겠고, LDL이 126으로 높은데 이 환자는 당뇨병이 있어요. 자,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스타틴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라 해마다 나오는데요. 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베네핏이 있는 대상이 네 가지로 이제 쉽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ASCVD, 심부전, 여러 가지 심장질환 등 앓고 있는 환자, 앓았던 환자, 심근경색 앓았던 환자, 이런 환자들은 스타틴 무조건 평생 투여해야 되고 고강도로 투여해야 되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고령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등 강도 이상의 스타틴을 투여해서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고요.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 앞으로 10년 이후 이내에 어떤 심혈관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7.5% 이상이 되면 거의 무조건 스타틴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DL이 190이 넘는 환자의 경우에는 고강도 스타틴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즉시 이 환자는 당뇨 환자이면서 나이가 58세로 적절하기 때문에 중등 강도 이상의 스타틴을 투여해야 됩니다. 정답은 스타틴 하나밖에 없죠. 아트로바스타틴을 최소 5ml 이상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43번은 복막투성 중인 남자인데 복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겐타마이신을 투여했대요. 겐타마이신은 항생제 분량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에 속하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주요 독성이 이제 신장 독성과 귀 이독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독성에 따른 이제 SCR 증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44번은 썰파제 알러지가 있는 환자인데 62세 남자고 최근에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자주 누구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전립선염으로 진단받았다. 자, 요로 가면 문제인데 남성에서 이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항생제가 잘 도달을 못해요. 이행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도 전립선 쪽으로 항생제가 잘 안 가요. 개 중에서도 잘 가는 게 그나마 플로로퀴놀린과 여기 나온 SMX, TMP, 설파맥토사드, 박트림인데 이 중에 설파제를 먹고 알러지를 앓았기 때문에 이제 설파맥토사들이 포함된 이제 박트림은 투여할 수 없겠고 플로로퀴놀린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중에 스프로플록사신 투여할 수 있겠다. 아주 가장 적절한 1차 경험적 항생제다. 그리고 투여 기간도 중요한데 항생제가 잘 이행 안 되니까 치료도 잘 안 되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길어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그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기간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다른 요로감염에 비해서 좀 길죠. 37세 남자고 코 막힌 콧물 두통이 있다. 화농성인 콧물이 나타나서 이제 의사가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했다.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은요 상기도 감염 중에서 좀 심한 편이고 이 상기도 감염 하면은 거의 아목시실린, 클라발란산 골라주시면 거의 정답이에요. 이 문제 1번에서 4번은 말도 안 되는 항생제 늘어났거든요. 세페피임, 얼토페임, 항농농균 제제로 이런 경우에 쓰는 약 아니고요. 토브라마이신도 항농농균 활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쓰는 약이고
포스포마이신은 이제 방광염의 치료제로 많이 쓰는 약이죠. 3세 환아가 급성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제 항생제로 잘 치료는 될 텐데 아이가 이제 귀가 아파서 이제 징징대겠죠. 그래서 같이 엔세이드나 아세타미노펜 같은 귀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투여하게 돼요. 항생제보다 더 먼저 투여를 고려하는 게 진통제예요. 진통제를 먼저 투여를 하고 이제 나이나 연령이나 항생제 투여력을 고려해서 항생제를 투여할지 말지, 투여한다면 어떤 항생제를 고를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귀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으로 소아에서 많이 쓰는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항생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으로 더 높여서 치료해야 되는 케이스를 알아두셔야 돼. 그 경우는 이제 전에 항생제 투여가 있었던 경우고 그 기간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47번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고 병원 획득성 폐렴 헤비에 감염되어 헤비 걸렸고 이 환자는 최근에 당뇨병성 족부 감염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발이 이제 쉽게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MRSA가 감염됐던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병력이 있는 경우 최근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MRSA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해외에서는 경험적 항생제로 이제 MRSA 커버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이제 녹농균을 커버할 건데 1제를 쓸 거냐 2제를 쓸 거냐 이거 저번에도 나왔죠. 1제를 쓰는 경우에는 최근 3달 내에 항생제 치료가 없었던 경우 2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최근 3달 내에 항생제 치료를 한 경우고요. 이 환자는 한 달 내로 MRS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했었기 때문에 녹농균 활성이 있는 약을 2가지 쓰고 MRSA 커버가 되는 약을 1가지 써야 된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게 방코마이신이 들어가야겠고 리네졸리드나 거기다 녹농균의 활성이 있는 항생제를 2가지 고르면 되는데 2가지 그러니까 3제여야겠죠. 세페핌, 레보플록사신은 둘 다 녹농균 활성이 있고 겐타마이신도 녹농균 활성이 있습니다. 근데 방코마이신이 없죠? 아니고 겐타마이신 활성이 있지만 마크로라이드는 녹농균 안 들어요. 아니고 전형적인 경험적 항생제로 항녹농균 활성이 있는 베타락탄계 항생제를 하나 넣고요. 거기다 항녹농균 활성이 있는 기타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또 추가하는 레지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페핌과 레보플록사신이 녹농균 활성이 있고 방코마이신 추가해서 아주 적절한 레지멘이다. 정답은 5번. 해마다 나오니까 좀 이제 암기합시다. 녹농균 활성에 듣는 약들 다 외워두시고요. 페니실린계 중에는 뭐 페넴계 항생제 있겠고 아니면 뭐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이런 거 있겠고 핍타조, 세파계에서는 세페핌, 셉타지딤 이런 거 있겠고 퀴놀론은 뭐 레보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묵시플록사신, 플로로퀴놀론들 듣고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같은 것도 녹농균에 듣고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당뇨병력이 있는 70세 남자가 캡 진단을 받고 오늘 퇴원한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대요. 자, 폐렴을 앓은 환자, 고령이죠. 70세 이상 환자인데 폐렴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으면 일단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이상 텀을 두고 23가 다당뇨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프리베나 광고 많이 해요. 프리베나 맞고 1년 이상 지나서 이제 프로디악스 같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49번은 피임약 복용 중인데 결핵약을 먹는데요. 딱 그냥 느낌이 오죠? 결핵약 하면은 이제 리팜피신과 같은 약이 이제 CYP를 유도해서 다른 약물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죠. 그 중에 위험한 것이 피임약이잖아요.
피임약의 혈중 혈흔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성을 높이겠죠. 그래서 리팜피신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임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겠죠. 결핵약을 수정하는 거가 더 부적절하겠고 피임을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50세 여자는 항암 화학요법을 마친 후에 호중구수가 크게 감소, 2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열이 나면서 감소하는 이제 피브릴 뉴트로페니아, 열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진단이 되었고, 최근 일주 동안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세균 감염으로 일단 의심해보고 투여를 지속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균 감염일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전신 항진균제를 투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칸디다 혈증을 의심해서 경험적 칸디다 혈증 치료를 시작했고요. 이것도 72회에도 나온 것 같았어요. 그죠? 칸디다 혈증 역시 이제 전신의 침습성 진균 감염인데 인베이시브 칸디디아시스의 1차 치료제는 에치노칸딘이에요. 칸디다 계열이 아졸계 이제 일부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펀진, 에치노칸딘을 쓰면 거의 모든 칸디다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카스포펀진, 아미돌라펀진 등등 이런 펀진계를 쓰면 된다. 최근 해외를 다녀온 6세 남아인데요. 구토, 복부 통증이 있대요. 설사를 심하게 하고 있고 여행에 가서 먹은 음식 때문에 발생한 여행자 설사, 물 먹어서 음식 먹어 생기는 여행자 설사로 진단이 의심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려고 하는데 세균 감염에 의한 항생제라서 어떤 약을 투여할까 했고요. 여행자 설사에서 투여하는 흔한 약이 이제 플로로키놀론과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리팍시민과 같은 약 이런 세 개의 약제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답제는 사실 마크롤라이드계 아지스로마이신밖에 없고 플로로키놀론은 6세 남아에게 금기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쓸 수 없기 때문에 1차 치료제 아지스로마이신, 마크롤라이드계 아지스로마이신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두 가지 중에 다 없고 리팍시민이 있다 하면 리팍시민이 정답이 되겠고 52, 53번은 42세의 남자, 성인 남자고 고열과 머리가 엄청 아파서 응급실에 왔고 이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빛에 과민해지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이 전형적인 뇌수막염 증상이에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 그래서 임상검사가 이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뿌옇고 백혈구가 잔뜩 있고 단백질 수치가 높고 당은 떨어져 있다. 세균이 감염이 의심되는 수막염의 전형적인 랩 데이터죠. 박테리얼 메닌자이티스라고 진단이 되겠고 심지어 그람 양성균까지 검출이 됐어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요 균은 폐렴구균, 그람 양성균이고 수막구균, 또 그람 양성균이고 그리고 아마 그람 음성균인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균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균을 경험적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면서 42세 성인 남자에서 적절한 뇌수막염 항생제는 반셉으로 외우신 반셉, 방코마이신, 셉트라엑손 해마다 나와 이것도 내용만 다르지 똑같아. 방코마이신, 셉트라엑손 골라주시면 되고 제가 나이를 42세 자꾸 강조해서 고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령별 갓 출산된 신생아부터 1살 돌대아기, 2살 넘은 아기, 12세 미만 이렇게 연령별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균종들이 달라요.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그 균종들을 잘 외우고 연령별로 경험적 항생제의 요법이 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특히 신생아 같이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테리아라는 이제 세포 내에서 이제 잠복하는 그런 세균에 감염돼서 뇌수막염이 생기는 비율이 일정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나 아니면
특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들은 리스테리아를 커버할 필요가 있다. 그거 이제 암피실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뇌수막염 경험적 항생제 암피실린이 포함되는지 이것도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알아두시고 53번은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만셉을 하고 이제 원인균을 동정해야겠죠. 무슨 균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되고 배양을 했더니 폐렴구균이었네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 아까 말한 세 가지 균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 폐렴구균이었고 다음과 같은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었다. 세포탁심 세파계에 듣고 레보플록사신에 듣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방코에 셉트리악손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코를 계속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고 이제 폐렴구균의 감수성이 있는 어떤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는데 세파계에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셉트리악손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폭탁심이나 셉트리악손의 내성이고 레지스턴트 하면 이런 경우에는 세파계 항생제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방코마이신을 주치료제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 뇌수막염에서 방코마이신을 투여하는 이유 자체가 다제내성 폐렴구균을 커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심하면 모두 다 막 R 이러면 이제 방코마이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세 여자가 편두통 치료할 건데 이미 수마트립탄 2mg 복용 중인데 매달 2, 3회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예방요법까지 같이 한대요. 예방약에는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가장 근거가 높은 약물들이 이제 프로프라놀롤, 임데놀이나 발프로이익 액시드, 프레가발린 등등이 있고요. 이 답지에서는 예방약으로 쓸 수 있는 게 발프로산이랑 프로프라놀롤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30세 여자라는 이제 포인트를 못 잡으면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발프로산 같은 약은 췌기형성이 엄청 강합니다. 카테고리 X 중에서도 굉장히 췌기형성이 강한 약이기 때문에 뇌전증 치료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편두통 예방 등등 다른 질환에서 발프로이익 액시드를 사용할 때도 가임기 여성에서는 가급적이면 발프로이익 액시드를 투여하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프로이익 액시드를 뇌전증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예방요법으로 프로프라놀로를 제치고 고를 이유는 전혀 없다. 거기다 30세 여자면 아주 섹슈얼리 액티브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프로프라놀롤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은 73세 여자고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인 도네페질을 1차로 사용했는데 이제 치매 관련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치료제에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고르는 문제도 잘 나오고 치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신이나 행동학적 이상, 우울증이나 불면증, 정신 행동 이상, 선망과 같은 증상이죠. 과격한 폭력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 교과서에 나올 테니까 그것도 꼭 암기해 두시고 잘 나와요. 맨날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긴, 메만틴만 낼 수는 없으니까 내거든요. 이 환자는 우울증이 도중 발생해서 이제 MMSE 점수에는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메만틴을 추가하거나 이런 인지장애가 심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 계통의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우울증 개선을 위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약은 무엇인가 했고 거기서 SSRI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타자핀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멀타자핀은 SSRI에 비해서 졸려요. 졸린 약이라서 만약에 환자가 우울증이 있으면서 불면도 동반되는 경우 자기 전 멀타자핀 복용이 불면과 우울 모두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타자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62세 남자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레보도파, 카비도파를 복용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도파민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시점, 복용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치료역을 넘어서는 피크가 보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도파민 과다에 의해서 막 원치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상 운동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무도병이라고 하죠. 막 춤추듯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디스카이네지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약으로서는 아만타딘이 있습니다. 아만타딘이 이런 레보도파의 과한 농도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상 운동증의 이제 초이스예요. 그리고 추가할 약물이 아니고 다른 대체가 없을까 하면은 이제 좀 더 서방형 약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약물 용량을 좀 낮춰보거나 파킨슨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약을 추가해서 이런 이상 운동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제 아만타딘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설파 알러지가 이번에 몇 번 나오는 거야? 설파 알러지가 있는 20세 남자가 대발작으로 진단받았대요. 대발작 치료를 위해서 적절한 1차 약물은 가능한 답이 여러 가지 있겠고, 그 중에 설파제 배제하라는 그런 쉬운 문제겠죠. 보면은 이제 가바펜틴, 클로나제팜, 에토삭시마이드는 대발작의 치료제로 못 써요. 대발작 치료제로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이제 조니사마이드가 있고,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발푸르산이 있습니다. 조니사마이드는 거의 서드 라인이고요. 발푸르산은 퍼스트 라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밑에 있고, 조니사마이드는 심지어 설파제예요. 설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조니사마이드 투여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발포르익 애시드고, 가바펜틴, 클로나제팜, 에토삭시마이드는 특정한 간질 발작에만 써요. 그 대표적으로 에토삭시마이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소발작에만 쓰는 약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58번은 MDD를 치료하기 위해서 S시탈로프람, SSRI에 투여하고 있는데, 편두통이 생겨서 트립탄을 투여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될 약물 이상 반응은 했고요. 트립탄은 세로토닌 애거니스트로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 흐름을 막아서 편두통 치료를 한다는 어떤 가설로 치료를 하는 건데, SSRI, 세로토닌 제흡수를 억제하는 세로토닌 수치를 크게 높이는 약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쓰지 않는데 금기까지는 아니에요. 59번은 50세 남자가 범불안장애를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벤나팍신 SNRI를 투여하고 있다. 아직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처 방안은 했고요. 일단 가장 적절한 거는 문제 답지를 떠나서 이제 SNRI나 SSRI 같은 걸 초반에 투여하면 이 약제들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증대되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우울제 복용 초기에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거를 추가로 같이 넣어주다가 이제 SNRI나 SSRI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초반에 발생했던 그런 불안이나 불면이 해소가 됩니다. 그때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을 제거하거나 서서히 감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아직 SNRI나 SSRI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기 이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은 돼야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SNRI나 SSRI를 중단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안 됩니다. 한 달 이상 투여해서 그 뒤에 평가해야 돼요. 지금은 약을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고 유지하는 게 맞다.
만약에 뭐 벤조다이아제핀을 추가한다, 알프라졸람을 추가한다 이런 약 선택지가 있었다면 뭐 벤나박신 유지도 맞겠지만 알프라졸람을 추가해주면 환자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버스 운전기사라서 수면 진정수면제 투여가 좀 고려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범불안 장애뿐만 아니고 우울장애, 뭐 강박장애, 뭐 패닉, 여러 등등 SSRI나 SNRI 같은 항우울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 이런 약제들은 약효가 최소 짧아야 한 달, 길면 2달 이상 끊지 않고 적절히 투여했을 때 평가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중간에 증량은 하되 감량 안 하고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만 없다면. 60번, 61번은 이제 조현병 환자고요. 뭐 드물게 사용하지만 이제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이나 하일로페리돌로 치료를 시작했네. 옛날 사례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로페리돌을 쓰자마자 이제 독성으로 EPS가 발생했는데 EPS에는 종류가 아주 많죠. 여기 나온 디스토니아도 있고 아카시지아라고 이제 좌불안석증 막 돌아다니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환자가 괴로워요. 자기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몸이 저절로 막 움직이고 걸어다녀요. 아카시지아 있고 타디브 디스카이네지아라고 해서 지연성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대부분 입을 오물오물거리는 움직임으로 표현이 돼요. TD가 발생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클로자핀과 같은 이제 타디브 디스카이네즈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티피컬이건 에이티피컬이건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D가 발생하면 거의 클로자핀으로 변경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불안석증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발생 위험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프라놀롤과 같은 약을 투여해서 예방 또는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증상과 유사한 유사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콜린제를 주로 투여하게 되고요. 문제에서 나온 근육 긴장 이상, 디스토니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콜린제를 투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벤즈트로핀과 프로사이클리딘이에요. 트라이엑시페니도 간혹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상에 나왔을 때 이 조현병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벤즈트로핀이나 프로사이클리딘을 같이 복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프로프라놀롤, 아카티지아 예방 치료를 위해서 먹는 인데놀 같은 약을 항콜린제와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복용 이유를 알아야죠. 잘 모르고 투약하는 약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인데 항콜린제가 나왔네? 이런 부작용,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겠구나 하는 경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할로페드를 약물을 변경한대요. 디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막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치료를 하고 원인이 되는 할로페리도를 끊고 다른 약제로 변경하면 되고 EPS 발생이 적은 에이티피컬 비정형 항정신병 약으로 투여해주면 되겠고요. 정답 될 수 있는 게 퀘티아핀밖에 없죠. 세로켈이라는 약입니다. 62번 6개월간 2회의 급성 통풍 발작을 경험했고 예방요법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통풍 발작이 지난 몇 개월간 수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XOI라고 잔티녹시데이드 이니비터, 알로프리놀이나 페프소스tat 같은 퓨린계 이제 대사체를 생성을 막아주는 약제와 동시에 안티인플라메이토리 프로필락시스로 항염증 예방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급성 통풍 발작에 쓰는 약들을 써요. 콜키신이나 스테로이드 아니면 엔세이드 같은 약물을 요산 저하제와 동시에 같이 장기간 복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소 6개월 정도 투여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장결석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서 요산 배설을 촉진은 벤즈브로마론이나 아니면 벤즈브로마론 같은 유리코스 유릭이라고 하는 약제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장결석에 금기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알로퓨리놀을 사용하면 되겠고, 항염증 예방 치료를 위해서 엔세이드인 나프록센을 투여하는 거 적절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63번은 하루 한 갑씩 흡연하고 있는 여자인데 경구용 피임제 복용이 금기래요. 왜 그렇죠? 정답이 문제에 나와 있어. 너무 쉽죠? 담배 많이 피는 여성들은 피임약 복용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피임약 판매할 때도 피임약 달라고 하신 여성분들은 흡연력이나 담배 피시는지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는 게 좋아요. 껄끄럽더라도. 왜냐면 이렇게 헤비 스모커들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VT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폐색전이나 깊은 정맥 색전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막 수배 늘어나거든요. 수십 배. 꼭 알아두시고, 이번 회차에는 일반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64번은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인데 폐경기 주변에 생기는 혈관 운동 증상, 얼굴이 화닥거리고 막 열감이 생기고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어머님들이 앓고 있는 그런 증세죠. 거기다가 우울 증상까지 동반됐기 때문에 이 혈관 운동 증상에 쓰는 가장 흔한 약이 벤나팍신과 같은 SNRI고, SNRI는 항우울제로서도 좋은 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적의 치료제가 되겠죠. 다른 약들은 지금 바제독시펜, 에스트로겐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는 약이고, 비비안트라는 약인데, 에스트라디올,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도 역시 호르몬 보충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방암 치료제를 맡고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약들을 쓰면 안 되겠죠. 금기고, 랄록시펜도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는 약이고, 오히려 폐경기 혈관 운동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폐경기 주변에 발생하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이제 랄록시펜, 에비스타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에비스타를 쓰면은 썸제제잖아요. 뭐 저거 시펜, 타목시펜, 랄록시펜, 오스미펜 뭐 이런 것들은 혈관 운동 증상을 악화시켜요. 알아두시고요. 65번은 잔뇨, 빈뇨, 요속 감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는 거. 전형적인 남자들이 나이 들면 앓게 되는 BPH를 얘기하는 거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한다. BPH 치료에 두 가지는 이제 알파 블로커, 탐슬로시가 같은 알파 블로커랑 이제 5알파 리덕테이지 이니비터, 피나스테라이드랑 또 뭐 있죠? 두타스테라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를 투여할 수 있는 기준이 전립선 크기가 40mm 이상으로 좀 많이 비대해서 소변기를 많이 막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거의 이제 알파 블로커를 많이 쓰죠.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 덜한 전립성 선택적인 탐슬로신을 가장 많이 쓰고요. 66, 67번은 DVT 병력이 있는 환자가 RA를 위해서 치료하고 있고, 골다공증도 치료하고 있고, 최근에 RA 증상이 심해져서 에타너셉트를 주사한대요. 기존의 복용약물 메토트렉세이트랑 폴산 엮어서 생각하시면 HCQ, 드마드고, 골다공증 때문에 리세드론산, 악토넬이라는 골다공증 약 투여하고 있네요. 에타너셉트 치료 시작 전 검사해야 될 항목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에타너셉트 같은 이제 바이오 드마드를 투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잠복결핵이 있는 환자인지, 그리고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 만성 감염이 있는 환자인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여해야 됩니다. 활성화돼서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주 전격성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타너셉트나 뭐 아달리무맙 등등 바이오 드마드를 투여하기 전에는 이 결핵 검사를 꼭 해야 된다. 67번은 이 환자가 이제 아까 리세드론산 골다공증 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거드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약물로도 잘 치료가 안 된대요. 특히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인 리세드론산 같은 약을 복용하면 PUD가 잘 생깁니다. 거드나 PUD의 주요 유발 약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약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먹는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제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IV 주사제 주사제로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거드 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리세드론산, 이반드로네이트, 리센드로네이트 등등 해서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다 마찬가지고 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사제는 졸렌드론산밖에 없고요. 이거 외에 파미드론산이나 다른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도 있습니다. 또는 이반드로네이트도 이제 3달에 한 번 맞는 봄비바주라는 주사가 있고요. 68번은 이제 35세 여자가 AML 치료를 위해서 고용량 하이도즈 스타라빈을 투여받을 예정이다. 거기다 이제 안스라사이클은 같이 받겠죠. 다른 병력은 없고 스타라빈의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투여.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때 AML 치료하는 AML이 아니더라도 스타라빈을 고용량으로 하이도즈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플루로메톨론이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점안제를 예방적으로 치료적으로 반드시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량 스타라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거 예방하지 않으면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69번은 AML인데 이제 항암 치료에 적절한 에코그 0, 1점이고 다른 병력 없고 요즘 항암 치료에서는 이제 유전학적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혈액암의 경우에서는 검사 결과가 보니까 T81, T821, 8번, 21번의 전좌가 양성으로 있다고 하고 이제 8번, 21번 전좌 양성이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이 치료 경과가 양호한 유전자 전이형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온 T15, 17 전좌 전이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성이면 APL로 진단이 돼야죠. APL의 전형적인 그 유전자형이 15, 17 전좌거든요. 전이. 그 경우에는 APL은 보통의 AML과 완전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이렇게 유전학적 검사를 들이민다는 건 여러분이 최소한 15, 17 전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AML 내놓고 유전학적 검사가 15, 17 양성이다 했을 때 AML 치료 레지멘들 늘어놓고 그 중에 이제 APL 치료 레지멘 하나 넣어놓으면 이제 그 좋은 문제가 되잖아요. APL에 근거가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비소, 알스닉이나 아니면 트레티노인이 포함된 레지멘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치료 경과가 양호한 AML로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AML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레지멘인 7+3 스탠다드 스타라빈 안트라사이클린 레지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5번이 이제 APL 약이잖아요. 63세 여자가 만성기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 아미오다론을 복용 중인데 적절한 치료 약물은 지금 BCR-ABL 억제하는 TKI 고르라는 문제고 수니티닙, 수텐, 얼로티닙, 타세바 이 약들은 다른 폐암이나 간암, 신장암 등에 사용하는 다른 계열의 TKI고 여기서 1번, 4번, 5번만 이제 BCR-ABL 활성이 있는 TKI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1차적으로는 보통 진단 시 이마티립을 먼저 쓰고
이마티닙이 안 듣게 되면 닐로티닙의 다사티닙, 보스티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지금 아미오다론 복용 중으로 부정맥도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되는데 다사티닙과 같은 거에는 큐티 연장도 시키고 뭐 닐로티닙도 심장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를 떠나서 굳이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이마티닙이 2차, 3차 치료제보다 부정맥이나 심장에 대한 독성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CR 에이블 TKI에 대해서 투여를 처음 하는 나이브한 환자고 이마티닙에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약을 먼저 쓸 이유가 없어요. 1차 치료제인 이마티닙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71번은 확장병기에 소세포폐암 SCLC로 진단됐고 뇌전이가 없다. 확장병기는 이제 소세포폐암은 병기 설정이 좀 특이하죠. 한쪽 폐에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한병기라고 보고 다른 쪽 폐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 확장병기로 보고 말기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심막이나 흉막에 삼출이 심하게 되는 환자도 역시 확장병기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한쪽 폐에만 좌측 폐에만 국한됐거나 우측 폐에만 국한된 경우 제한병기고 나머지는 다 확장병기로 진단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SCLC에 많이 쓰는 레지멘은 제한병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플래티넘과 에토포사이드를 같이 씁니다. CS 플라틴 에토포사이드 정답이고 여기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인 아테졸리모맙이나 더발루맙 같은 걸 같이 많이 쓰고 있어요. 72번은 간전이 된 대장암이고 대장과 간병변 절제술을 받았다. 전이가 됐더라도 이제 간에 단독으로 이제 발생했거나 이제 전이된 시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이된 구역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에서는 전이가 되면 수술이라는 초이스를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그런데 라스가 양성이고 라스가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EGFR 항체 같은 세톡시맙 같은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 배제해야 되고 병력은 없고 에코그 괜찮고 1차 어주번트 항암요법 수술 후 항암요법 뭘 고를래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예요. 이전에 항암 치료를 한 적이 없어요. 이 환자는 진단받은 시점부터 간에 이미 전이된 암병변이 있었고 대장암도 원암으로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 수술을 한 것이고 항암 치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고라페닉 같은 항암제는요, 브라프 억제제인데 1차로 다른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2차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폴피리, 폴폭스 같은 이전에 했던 환자. 그래서 뭐 브라프 V602 변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지브 에플리버셉트는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억제제 이제 아바스틴, 베바시즈막과 같은 약제인데요. 에플리버셉트도 폴피리와 같이 쓰는 경우 이제 급여가 되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리노테칸만 단독으로 에플리버셉트를 사용한다? 이상하고요. 4번은 이제 니볼루맙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플로로라실에 FU에다가 르코보린을 넣고 니볼루맙을 단독으로 넣는다? 만약에 이게 펜브롤리주맙이면 뭐 고려해볼 만도 한데 1차 치료고 애초에 면역항암제는 1차 치료제로 잘 안 쓰니까. 그리고 니볼루맙을 대장암에 쓰는 경우에는 보통 이필리모밥이라는 약을 같이 써요. 니볼루맙 단독으로 사용이 허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배제. 5번은 아까 세톡시맙은 라스 하위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EGFR 항체가 쓸 수 없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폴폭스를 먼저 써보고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폴폭스나 폴피리에 지브 에플리버셉트나 아니면 베바시즈막 같은 걸 더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 안 들을 것 같으면 레고라페닙도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폐경 전에 3기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유방 전절제 했고,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하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가 헐2 양성인가 음성이네요. 치료 후에는 유방암의 3대 치료법이 이제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랑 RT 레디오 테라피나 항호르몬요법, 여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자녀 유방암 조직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항호르몬요법. 이거는 이제 폐경 전과 후에 약제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항호르몬요법을 사용한다는데 이 환자가 40세밖에 안 된 폐경 전의 환자예요. 폐경 이전 환자는 타목시펜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제 그 밖에 라파티닉, 카페시타빈, 트라스투즈맙은 지금 항호르몬 요법이 아닐 뿐더러 아나스토로졸과 같은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는 폐경이 이미 일어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유방암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폐경 전후에 항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이 다르다. 그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4번은 이제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몰핀을 계속 먹고 있는데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투여가 필요한 약은 물어봤고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제 오피오이드의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오피오이드 하면은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 있고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죠. 뭐 구역구토감 같은 경우에 내성이 생겨서 먹다 보면 점점 못 느끼게 되지만, 변비 같은 경우 오피오이드를 아무리 먹어도 내성이 안 생기고 계속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서 마약 사용에 의한 변비 발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게 좋겠고, 저는 답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변비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비사코디를 고르긴 했지만, 자극성 화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고, 이제 마그네슘이 포함된 변비약이나 아니면 락툴로스가 포함된 변비약을 병합해서 같이 사용하긴 합니다. 많이. 75번은 아토피 환자고요. 최근에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얼굴이나 팔 접힌 병면에 심한 부위에만 바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위에 이제 소양증이나 건조가 심해지고 피부가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바르는 경우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도포 부위에 피부 위축이 관찰된다.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 바르면 피부가 위축되고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에 듣지도 않고 저항성이 생겼고 부작용까지 발생한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스테로이드에 준하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외용제를 권해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타크롤리무스 연고, 프로토픽이라는 연고랑 피메크롤리무스라는 이제 크림, 엘리델 크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스테로이드의 대용으로 많이 쓰고 심한 환자는 같이도 많이 써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6번은 녹내장 환자인데요. 안약 투여하는 동안에 속눈썹이 길어지고 눈 주위가 검게 색소 침착이 나타났다. 이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약국에서 일하면 병원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지만 녹내장 환자들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라타노프로스트를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죠. 잘라탄이라는 저만제. 이걸 쓰는데 이걸 쓰면은 이제 눈 안구에도 약제가 이제 노출이 되지만 주변에 이제 눈썹이나 속눈썹 등 아니면 밑에 다크서클이 일어나 눈 밑 지역에 약액이 발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양리학적 작용에 의해서 눈썹이 이렇게 길어져서 안구를 쑤신다든지 아니면 눈 밑에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약제가 흘러내려서 이걸 닦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치면 갈색이나 약간 까무잡잡해지는 다크서클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환자 복약 지도할 때 라타노플라스트나 뭐
트라보프로스트 등등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점안제를 설명할 때는 꼭 점안 이후에 흘러내리거나 주변에 묻은 약재를 뭐 청결한 휴지로 닦아낸다든지 하는 거를 권해주시는 게 좋아요. 77번은 위절제를 한 환자고요. 중환자실에서 TPN을 하고 있는데 수술 후에 이제 설사를 한대요. 이 TPN을 하면은 이 TPN 자체에서 설사를 심하게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TPN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량원소라고 하죠. 전이원소를 뭐 구리, 망간, 아연, 크롬, 요오드 등등 여러 가지 전이원소를 아주 저용량으로 적절한 양을 계속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설사를 심하게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연이 대변과 함께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TPN 환자인데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하는 환자는 아연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공개된 시험 문제, 약사 국가시험의 약물치료학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곧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시면서 꼭 기출문제는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때 이해 안 될 때마다 이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